자, 은퇴설계, AFPK 은퇴설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재무설계 쪽 강의를 먼저 보신 분들은 제 얼굴은 이미 보셨을 거고요. 은퇴설계 강의를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 그러니까 재무설계 안 보고 은퇴설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얼굴 처음일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은퇴, 개론, 그러니까 재무설계, 은퇴, 보험, 상속 이렇게 7과목 중에서 4과목을 같이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AFPK 내용들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페이지가 좀 두꺼운 거는 보험 정도 제가 맡은 파트 중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공부할 때는 참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게 투자 설계 제가 담당하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기 이제 쉬웠어요가 그 재무 설계. 근데 막상 시험을 보고 결론을 내면 제일 점수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합격 점수 이상은 다 나오지만 그래도 상위권으로 안 나오는 점수가 그 재무 설계, 그리고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게 투자 설계. 어렵긴 했었지만 왜냐하면 공식대로 흘러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좀 도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은퇴 설계는 그 중간 어딘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은퇴 설계는 요번에 책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분들한테는 좀 더 쉬워졌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지난 책은 제도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인 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가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요번 교재 개편 전면 개정되면서 나온 교재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좀 이해를 좀 위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도적인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쪽이 더 많은 출제 비중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집중 출제되는 범위가 상당 부분 좁아진 느낌?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자, 차례 쪽을 먼저 한번 보죠. 1페이지 차례 쪽을 먼저 한번 보면 은퇴설계의 개요가 나오는데 은퇴설계의 개요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쪽 파트를 공부하는 거는 편안하게 읽는 형태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외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해하는 개념. 아, 이런 얘기가 있구나. 대신에 심도 있게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은 크게 열지 말고 편안하게 읽는 형태로 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2장 쪽에 은퇴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은퇴소득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좀 다뤄지는 부분들도 있고 뭐 논문이나 이런 쪽에 있는 걸 차용해서 쓰는 부분들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읽고 외워야 될 부분이거나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수박 겉핥기 쪽으로 이렇게 핥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은퇴설계 실행 쪽. 은퇴설계 실행 쪽에서는,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항목별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좀 외워야 되거나 아니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조금은 더 있는 앞쪽 1, 2장보다는.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재무설계 쪽에서의 항목 분류와 은퇴설계에서의 항목 분류가 같은 것도 있지만 확실히 다른 것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섞이지 않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무설계를 풀면서 은퇴설계에서 기억했던 항목을 생각한다든가 은퇴설계를 풀면서 재무설계 쪽에서 자산부채 상태표에서 나왔었던 항목, 현금흐름표에서 나왔던 항목을 기억하고 여기서 푼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약간의 괴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가면서 그 순서, 흐름도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공적연금. 은퇴설계에 있어서 공적연금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 다음에 직역연금 또는 특수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연금들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 아주 깨알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쪽은. 그래서 87페이지서부터 시작해서 130페이지 정도까지 이 부분이 나올 텐데 이쪽에서 특히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엔 정말 세밀하게 보셔야 되고요. 직영연금도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에 거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은 DBDC, IRP 이렇게 해서 몇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걸 잘 구분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구분하시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거 처음에 틀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지뢰밭. 그 다음에 퇴직연금까지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나오는데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파트 쪽에는 세액공제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세금 시간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소득공제라는 부분도 배우실 거고요. 그렇게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그 연금에 해당하는 3층 보장제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상세히 배우시게 될 텐데 그 안에 이제 하나의 축을 이루는 거죠. 이쪽에는 그 세제 적격과 관련되는 이야기, 과세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4, 5, 6장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시험에서는 거의 지뢰밭일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 후 자산관리와 인출 전략 쪽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1장이나 2장처럼 편안하게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외워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몇 번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은퇴설계 교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1장이나 2장, 그 다음에 7장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나머지 장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의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4, 5, 6장의 내용 과목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쪽이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올 파트 여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1장 은퇴설계의 개요. 은퇴설계의 개요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 은퇴설계와 은퇴생활, 은퇴생활 설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준비 현황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은퇴가 뭔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왜 중요해지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 자 9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은퇴와 은퇴생활. 은퇴의 개념. 은퇴는 사전적으로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 가지 지낸다는 의미다. 그래서 고용상태에 있던 사람이 더 이상 직위에 관련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한다. 즉 직임에서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낸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은퇴에 대한 정의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이제 안 되거든. 그래서 두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은퇴 전과는 다른 인생을 향유해 가기 위한 여정이고, 그래서 요 문구가 중요하죠. 주된 일자리에서 중간과정 일자리를 거쳐서 소일거리로, 그래서 그 밑에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직장생활 할 때보다 다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직임에서 물러나서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로이 지내는 거다라고 은퇴를 정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은퇴 설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중간자리 일자리, 소일거리 이런 식으로 현역에서 은퇴를 했지만 꾸준히 소득활동을 진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가교. 가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퇴다, 그러니까 퇴직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 퇴직하면 거의 은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 사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연령대가 통상 52세에서 55세 이 정도 연령대가 많아요. 물론 주된 일자리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꾸준히 일을 하시면서 하시면 60세 뭐 이렇게 우리나라 정년 60세니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찍 그만두시는 분은 이 연령대에 그만두시거든요. 이거보다 더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 국민연금은 몇 세에 타시냐라고 하게 되면 60세에서부터 국민연금을 탄다라고 하지만 65세에 타시는 분들도 이제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럼 55세에 만약에 퇴직을 해서 65세까지 요 기간 동안에 이제 55세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났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활할 거냐. 이때 국민연금을 탄다라고 하면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이어줄 수 있는 가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가교, 이런 가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목차에서 살펴봤었던 기업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일자리, 소일거리,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교란 단어는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가교란 단어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한 페이지 넘겨서 10페이지의 세 번째 줄. 은퇴를 일회성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과 주된 일자리에서의 빠른 퇴직과 관련이 있다. 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 그 다음에 수명의 증가. 과거에는 노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은퇴와 관련해서 노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노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어요. 노인은 보호받아야 될 존재다 라는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사회에서 유엔에서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노인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고령화, 노인과 관련해서 이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회에서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낸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도 펼치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그 다음에 후손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할론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령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고령화와 저출산. 그래서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02번. 은퇴 생활의 특징, 은퇴 이후의 생활에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가 열정되어 있다. 그 몇 가지 변수를 보게 되면 바로 밑에 소득의 중단, 축소. 그래서 정기적 소득의 감소. 그리고 그 옆에 시간적 여유. 그다음 대인관계 범위의 축소.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노화와 함께 건강상태 변화.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은퇴하는 경우엔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준비.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재무적 준비뿐만이 아니고 심리나 대인관계, 건강과 같은 비재무적 측면까지 은퇴 생활에서는 다양한 게 변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로 1번에 은퇴 생활에 대한 기대. 자, 은퇴 생활에 대한 특징에 보면 은퇴 생활에 대한 기대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제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자, 은퇴를 앞둔 개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은퇴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은퇴 후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기대가 크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좌절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실제 보면은. 그게 뭐 때문에 좌절이 될까? 결국은 돈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은퇴를 삶의 연속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노후 생활이 퇴직 전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다 라고 생각해서 은퇴 준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어떨 땐 또 오히려 더 잘 적응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좌절 뭐 이런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은퇴 생활의 적응 단계. 위에 보시면은 뭐 은퇴 전 미뤄, 안정, 휴식, 환멸 뭐 이런 줄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이제 주로 다룬 거는 맨 밑에 줄에 은퇴 후 생활, 또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로 구분한다.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구분하죠. 한국에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해외여행도 가고 뭐 취미활동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비활동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쭉 지내다 보면 이제 힘이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항상 굉장히 중요한 격언을 남겼죠. 근데 그 격언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격언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격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굉장히 좋은 격언이 되고요. 젊었을 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격언이 있어요. 희한하죠? 노세 젊은 노세. 젊은 분한테 노세 젊은 노세 열심히 놀아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얘기가 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야, 돈이 있어도 건강이 안 따라오면은 노는 것도 못 놀아. 노세 젊은 노세 일찌감치 그런 부분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노세 젊은 노세 활동기 열심히 놀다 보니까 어떻게 다리가 힘 빠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봉사나 이런 부분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간병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때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병원 비용. 그죠? 간병 비용이 상당히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이런 단계로 나눠진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기는 거의 모든 일에 의욕적이고 여행이나 스포츠, 취미 등 다양하게 즐긴다.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각각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서 초반 지출의 증가는 은퇴자들의 소진의 가속화, 그리고 은퇴 생활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적 소비 활동이 필요하다. 활동기는 70세 전후까지, 은퇴 후 한 10년 정도. 왜 초기에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느냐? 초기에 자산이 가장 많이 쌓여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자산이 쌓여 있을 때니까 이때 이걸 잘 보존하면서 수익을 많이 올려야, 그렇죠? 수익을 많이 달성을 해야 이 이후에 계속해서 소비를 할 텐데, 이랬을 때 꾸준하게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초기에 과소비를 하게 되면, 자, 초기에 과소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소비에 과소비, 초기에 과소비를 해서 은퇴 자금이 상당 부분 없어졌어. 그리고 나면 그 이후가 걱정이 돼요. 야, 생각보다 많이 썼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무리를 하게 돼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죠. 그 실패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이럴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자, 부모가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을 받고, 뭐, 명퇴를 하셔서 명퇴금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녀분이 오셔서, 뭐, 직접적으로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집 수리를 했는데 걱정이라는 둥, 자동차가 낡아서 요번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둥, 뭐, 손녀아이 또는 손자아이, 가 이제 어떤 뭐 등하교를 하는데 좀 우범지대 지역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등, 뭐 밥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가 쑥 나왔을 때, 그러면 부모님 된 입장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된 입장에서 지금 현재 돈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렇게
돈을 보태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의 돈이 지출이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무리한 물론 이게 활동기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이 초기에 또는 은퇴 자금이 사라졌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쭉 하고 살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정 부분의 돈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자금이 부족한데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 일이라도 좀 급하게 알아봐야 되나? 라고 할 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좋은 투자처에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형님? 또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의 유혹에 과거 같으면 돈이 온전히 다 있을 때는 과거 같으면 유혹에 안 흔들렸었을 유혹들에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뭐 요즘에 노인분들도 가상화폐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가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강원도 어딘가 땅에 투자를 했는데 강릉 어딘가에 투자를 했어요. 좋은 데라고 해서 묻지마 투자, 전화 상담하고서 열심히 통화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을 가보니까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땅이 보였다 사라졌다는 지역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메라 산골 어딘가에 눈이 쌓여있을 땐 평지였는데 눈이 녹으니까 가파른 골짜기일 수도 있고, 그쵸? 예, 묻지마 투자하게 되면,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묻지마 투자를 하느냐, 누가 전화 왔을 때 뭐 1억, 2억, 몇천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을 투자하느냐라고 하지만,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변에 깔린 부분이 불안이거든, 불안. 초기에 잘못하게 되면 불안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기에 우리는 이 교재 안에서는 활동기에 많은 은퇴 자금을 소진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활동기에 제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제가 이 은퇴 강의라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자녀의 가방끈의 길이와 나의 부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자녀의 행복이 꼭 나의 행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예,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젊으신 분들이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갖다가 도와줄 땐 이런 리스크, 이런 큰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가면서, 그리고 고객 상담하실 때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조심하시라고 조언도 해줘야 되고, 이거 두 가지 입장을 우리는 다 취해야 되는 거죠. 물론 돈만 많으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 회상기. 자, 이렇게 열심히 세네강변도 걷고 뭐 북부 유럽도 갔다 오고 뭐 오로라도 보고 뭐 이러시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7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보이지만 이런 부분이 완전 은퇴 시기가 늦어지고 그다음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회상기 같은 경우에는 7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근데 완전 은퇴 시기가 늦어지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더 길어진다. 그러니까 간병기가 돌아올 확률은 좀 더 멀어졌다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건강 상태 아직은 양호하지만 바로 밑에 활발하진 않고 사회활동 줄어들고 여가나 봉사활동 관심을 갖고, 그리고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건강관리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심리적 위축,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제 회상기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 간병기, 링걸 꽂고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시기라고 전 가끔 얘기하는데, 거동 불편해지고 뇌졸중이나 치매, 노인성 질환 노출, 그리고 타인의 간호가 필요하다, 간병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밑에 줄에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짧지 않은 기간이다. 이게 좀 길 거다라는 거야.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돈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짧게 끝나면 조금 들어가고 길게 끝나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 부분 들어갈 수 있는 시기.
이쪽에서 문항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달랑 맨 밑에 보면 웰다잉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예, 요즘에는 그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빙 안에 웰다잉도 포함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지. 그다음 은퇴 생활에 대한 영역 다양하죠. 바로 건강 유지, 경제적 안정, 봉사, 취미, 사회 활동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재무적 영역. 네 번째 줄에 생존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의 흐름을 확보하는 것인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재무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소득 흐름의 확보.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현금 흐름.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3층 보장제도라는 거를 짜는 거고요. 하단에 공적연금, 그 다음에 기업연금, 퇴직연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요 밑에는 이제 기초연금이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이제 3층 보장제도. 이런 3층, 요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다층 보장제도. 여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따지면 다층 보장제도. 이런 다양한, 근데 우리는 3층을 따지니까 이렇게 잠깐 빼보고. 자, 요런 것들에 대한 현금 흐름. 이런 부분들을 잘 다뤄야 된다.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이나 현금으로 확보. 바로 밑에 뭐 잘 준비되고 있는지, 현금 흐름이 잘 발생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 뭐 이런 부분들. 연금의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자산 유동화, 일시금 금융의 연금화. 이렇게 그럼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재무적 관점에서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그 중에서도 뭐가 좀 현금으로 확보. 그러면 연금 확보를 하는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그 연금 쪽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업연금 쪽이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거고. 비재무적인 영역은 뭐 다양하죠. 건강서부터 심리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세 번째 줄에 웰빙의 개념으로서 은퇴생활 준비 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그래서 재무, 건강, 활동, 관계 이 네 가지 기억하세요. 재무, 건강, 활동, 관계. 활동은 일과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여기서의 일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도 포함이 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도 포함이 되어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돈, 건강, 관계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도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 부부 관계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 네 가지 테마로 하는 문구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국민연금공단 쪽에서 그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로 해서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네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2절 은퇴 설계의 이해. 다섯 번째 줄에 재무설계사는 기존의 은퇴자금 확보에 초점을 맞춘 은퇴 설계의 개념을 확대해서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 포함하고 은퇴 전과 은퇴 후 목표 방향을 달리하는 은퇴 설계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퇴 전의 목표와 당연히 다르겠죠. 은퇴 후. 은퇴 전의 목표는 다양할 수 있겠죠. 은퇴 후의 목표도 물론 다양할 수 있고요. 근데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은퇴 전에는 어떤 성공이나 이런 부분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살다 죽을 수 있나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비재무적 재무적 부분 다 고민해야 된다. 그 재무설계사는 저런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된다.
은퇴 설계에 대한 개념. 자, 앞쪽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서 중간 과정 일자리, 그다음 소위 일자리 이런 형태로 걸어가면서 삶을 웰빙을 추구하는 게 은퇴다라고 얘기했으면 이제 그걸 위한 은퇴 설계는 어떤 거냐? 개인이나 가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고, 자, 뭐를 달성한다?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서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거죠. 자, 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적 규정 잡힌 은퇴 생활, 영위, 복지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 예, 복지, 웰빙을 실현시켜 나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관리할 때 여기서 재무적, 비재무적인 부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는 뭐다? 은퇴 설계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은퇴 설계를 인생 설계 또는 생애 설계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생 설계, 생애 설계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은퇴라는 과정이 그 노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은퇴를 일회성 사건이 아닌 인생 후반기에 전개되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개인 재무 설계에서는 은퇴 설계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걸 고려해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네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점점 늘어나는 평균 수명. 그 다음에 그래서 젊은 시기에 일찍 준비해야 된다. 초장기적 과업이다. 바로 밑에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맨 끝에 재무설계에서 노후생활뿐만이 아니고 시장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키워드를 읽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퇴설계의 필요성. 은퇴 설계는 은퇴 이후 사망에 이르는 시간까지의 생활을 준비하는 것. 노후 또는 생애 말기 설계의 개념을 포함한다. 은퇴 설계는 은퇴 이후 사망할 때까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웰다잉이 포함이 된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이다. 이 얘기는 은퇴 설계는 일부 계층에게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퇴 설계는 전체에 다 필요한 과정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은퇴 설계가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러면 아니다. 이건 사망에까지, 웰다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길어지는 은퇴 기간. 은퇴 설계가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지내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즉, 첫 번째, 고령화란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고령화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쭉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유병장수 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만큼의 뭐가 증가한다? 유병장수. 그러면서 의료비가 증가한다. 왜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의료비가 증가할까요? 이상하죠? 의학기술이 발달하는데 왜 의료비가 증가할까? 간단히 생각하면 과거에는 몰랐던 병도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 정도 병이면 사망이야 포기했었는데 지금은 수술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면 살 수 있어. 근데 비용이 비싸.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반위라고 하죠. 뭐 위암이나 이런 부분들 고칠 수 없는 병들이었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드라마 허준 뭐 이런 데 보면 진짜 명의인 허준 정도 되시는 분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하게 되면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게 되잖아요. 대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서 보시면 평균 수명의 증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뭐가 필요하다? 재무적 준비와 삶의 질, 건강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장수 위험에 해당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험 쪽에서 배우시게 되면 보험 쪽에선 위험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이 장수 위험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치명적 위험에 해당이 돼요.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 근데 거기다 건강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삶은 계속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은퇴 설계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국가와 젊은 세대의 노년 부양비 부담 증가. 두 번째 저출산. 또 우리 중요 테마가 이제 저출산이죠. 자,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바로 밑에 노년 부양 부담 증가. 그리고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생산 연령 인구수 감소. 저출산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그럼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 옆에 이제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표가 하나 나오면서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에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요걸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인구 100명당 기준이에요. 100명당 기준인데 자, 15세에서 64세까지를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인구 연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재에서는 생산 연령 인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렇게 쓰죠. 생산 연령 인구. 교재에 따라서는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15세에서 64세 정도 되면 나가서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0세에서 14세까지를 우리가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노인 인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러면 15세에서 64세를 분모로 놓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올려놓게 되면 이게 노년부양비가 돼요. 노년부양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몇 명을 부양하느냐. 이게 노년부양비예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0에서 14세인 인구를 올려놓게 되면 유년부양비가 돼요. 유년부양비. 그리고 요 둘을 더하면 총부양비가 되는 거예요. 총부양비. 그 다음에 0에서 14세를 분모로 놓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 보이는 노령화 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표 1-1에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고령화 지수 이렇게 있죠. 요거는 구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생생연령 인구 주고, 유소년 인구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연대별로 주고 해서 몇 년도에는 뭐 유년부양비가 몇이었다, 비지수가. 또는 몇 년도에는 뭐 노령화 지수가 몇이었다. 그러니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물가가 흔들리면 뭐가 또 탁 튀어나와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뭐에 대한 문제가 되냐면 또 금리에 대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 지금 한국 사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나 이런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나 이런 뭐 금리가 올라가고 나니까 부동산 경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기가 다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물가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갖고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정책을 피는 건데, 물가는 은퇴 생활 내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물가 변동, 물가 변화 세 번째 줄에 금리와 물가는 필요자금 산정과 관리 및 생활비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질 가치 보장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공적연금,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해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해서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나머지도 그렇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상승시켜 주거든요. 근데 사적연금은 그런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체증형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자연 제도적으로 올려주는 거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연금 가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1장이나 2장을 배우는 건 1, 2장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보면서 뒤에 3에서 7장까지 해당하는 부분들을 또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쭉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물가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물가가 오를 경우 이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활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은퇴 자금이 더 빨리 고갈될 위험에 노출이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우리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40세인 사람이 60세 정도쯤에 은퇴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매월 3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 현재 물가 기준으로 라고 얘기하면 이게 12를 곱하면 3,600만 원에 해당하는 소비 수준이잖아요. 자, 이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별로 큰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현재로 놔두고 만약에 20년 후에 물가 상승률 한 4% 정도만 잡아보자고요. 물가 상승률 한 4% 정도만 잡아보면 요게 20년 후에 계산되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7,888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지금 한 3천만 원 소비한다라고 하면 20년 후에는 똑같이 소비하려면 한 8천만 원 가까이 돈이 있어야, 물가 4% 잡았을 때 그럼 8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지금의 가치만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은퇴 기간은 20년보다 훨씬 더 오래 은퇴할 거잖아요. 요즘에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게 뭐 30년 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물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저렇게 되면 나는 명목 가치로만 단순히 계산해 놨는데 실질 가치가 저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융환경에 대한 변화. 은퇴자금 준비를 위한 실행 계획은 본인의 위험 수용 성향을 고려해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자금을 축적하고 축적 후에 잘 사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환경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금융환경의 변화는 요즘에 상품들이 어떻게 나와요? 대단히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나 이런 부분을 배우는 이유가 요즘에 일상적으로 일반 소비자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에도 뭐 수합이나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 해지하고 뭐 굉장히 복잡한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적응하려면 대단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줄 적절한 배분, 수익률 높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근데 바로 밑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기적 점검이 관리가 필요한데 그 밑에 복잡하고 바로 밑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용 상태의 변화와 연금의 공백.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적어놨나요? 제가 지원했나 보다. 연금, 가교연금과 관련해서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55세에 은퇴를 했다. 근데 연금 65세였다. 이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교, 역할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금 공백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 보시면 1969년생인 경우에는 65세가 돼야지 노령연금 수령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표로 하나 만들어 드리겠지만 1969년이면 65세에 연금 수령한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몇 세부터 연금 받아야 돼요? 55세부터 연금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시기, 가교 일자리 준비, 그 다음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급 연령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1차 시에서는 페이지를 많이 나가지 못했어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1차 시에서는 고령화, 의료비, 장수위험, 저출산, 물가, 금융환경에 대한 변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가교연금이 필요한 거, 이런 전반적인 은퇴설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계산하는 거. 특히 요거 계산하는 거는 CFP 시험에서도 가끔 나오는 부분이니까 저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러프한 얘기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차시 21페이지서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